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3부에서 인터뷰를 끝내면서 2차 인터뷰를 요구했던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헬마우스와의 네.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좀 그 이어가서 우리 윤창현 위원장과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얘기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헬마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좀 물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 양반들이 많이 급하구나. 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보면서 좀 뜬금없잖아요. 뜬금없긴 한데 워낙 지금 집권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이 속절없이 빠지고 뚜렷한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 이제 이 지지율 빠지는 또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이잖아요. 대부분 뭐 정책의 문제, 또 발언의 문제, 또 당내 내홍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부가 어지러울 때 항상 고전적으로 쓰는 수법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방위 쟁탈전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자극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을 보면 그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를 내세우고 보수혁신 얘기를 하고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 옛날 보수랑 좀 다르구나. 그 태극기 흔들던 아스팔트 그렇죠, 우파들이랑 다르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도층들이 좀 반응을 하고 마음을 열었다고 보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또 정치적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거 태극기라도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몇 달 전부터 외부에서 무슨 토론회하고 기자회견하는 무슨 시민단체 분들이 있잖아요. 뭐 공정방송 뭐 하는 그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뭐 상당수가 저희가 아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진짜 그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명단에 JB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요? JB도 명단에 불공정 방송이네. 지목된 네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환기를 시켜? 거기 시민단체 분이라는 줄 알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송사 사장들 이름 국민들이 MBC 사장님도 들어가 있어. 네, 거기 그러니까요. 일본에 들어가 계시고. 네. 라디오 본부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 뭐 했던 분들인지 다 알잖아요. 언론판에서는. 그 시민단체가? 그게 시민단체가 그 아닌 멤버들이? 것이고요. 사실상 저는 관변단체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랑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이 인터넷 매체나 보선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 계속 하는 거죠. 은연중에 언론 노조를 이렇게 프레이밍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조성 차원도 있고. 네네네.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과방위 이제 구성 특히 위원장 자리로 가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회에서 미디어 특위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언론중재법이 이제 매개가 돼가지고 이제 공영 방송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해서 미디어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야 합의해서 합의안 도출했으면 과방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끝났죠 일단 활동 끝났습니다. 5월 말로 끝났고요. 뭐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아주 어슴푸레한 합의가 만들어졌죠. 어떻게? 노력한다, 노력한다로.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일단 저희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언론노조가 이 공영방송법이 이런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경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권력 교체기에 좀 정리 좀 하고 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압박을 했던 것인데 민주당은 뭐 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검찰개혁 법안에 전력을 다 쏟아붓고 의지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고 이쪽은 집권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바뀐 거고 그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윤석열 정부 그 인수위에서 저희 찾아왔었어요. 언론노조 경청하겠다고. 인수위 시절에? 예, 4월달에 언론노조 사무실에 언론 현업단체랑 시민단체 다 모아놓고 저희가 오시라고 얘기해 봅시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얘기했어요. 한마디도 말씀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얘기 쫙 했죠.
그러고 가더니 이렇게 저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신뢰를 갖고 마주 앉아서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미디어 혁신위원회, 미디어 혁신기구가 이런 오랫동안 언론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왔던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사실은 소수의 재벌 그리고 국힘 중심의 보수 권력이 용이하게 방송을 장악하거나 통제하는데 유리한 기조를 만드는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의 프로세스 그 행보를 가져가면서 미디어 혁신위원회 하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갖고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그거 할 거면 우리도 할 얘기 많거든요. 미디어 혁신과 공영방송 말고도 포털 이슈 있죠. 그렇죠. 뭐 미디어 비정규직 이슈도 있고 뭐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율규제 저희가 언론중재법이 안 된다고 그 민주당과 싸우면서 언론노조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체해서 우리 강력한 자율규제기구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하려면 국회에 만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회 다 입법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국회 과방위 소관이 아니라 이제 그 문체위 소관이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네. 과방위로 한정을 하면 결국은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미디어 특위에서 여기서 잠정적 합의나 여야 간에 좀 어떤 그래도 공통 분모가 안 나왔었어요? 전혀 안 나왔고요. 예. 그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뭐 과거에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뭐 MBC에서 뭐 어디 지방에 사장하시고 뭐 저쪽에 무슨 연대체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라도 저희가 좀 들어볼 만한 게 있으면 참고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에 반대만 해요. 그러니까 논의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과방위에서 그 이 문제를 책임지고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 미디어 혁신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 입법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현행 법률대로 가는 거고 현행 법률대로 간다면 KBS 2사나 MBC 방송문화진흥회 2사 추천권을 지금 여대야로 보면 이제 대통령 목까지 이제 여로 치고 거의 2대1이잖아요. KBS는 7대 4고요. 그렇죠. MBC는 6대 이렇게 방문진 6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대1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이사들 임기를 보장해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무슨 그 내부의 소수 노조들이 뭐 이런저런 고발들을 하고 뭐 감사 청구하고 뭐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익숙한 방식들로 이렇게 흔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사 임기를 존중해 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일단. 아, 그럼 이제 뭐 중도 사태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렇죠. 뭐 그런 뭐 공수를 교대해 가면서 그런 방식들이 교차해 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싸움 할 거냐는 겁니다. 저는 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좀 체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권력 바뀌면 이거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또 어떡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을 못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말씀들을 하고 싶으면 정치적 책임을 다 하고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 서로 장악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동시에 손 떼라는 겁니다. 저희는 법을 바꿔서 동시에 손 떼고 그 공간에 시민들로 채워넣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시민들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상하는 앞으로 펼쳐질 풍경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사진이라든지 네. 이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뭐냐면 물러나라는 압박과 함께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를 그러니까 청구라든지 뭐 수사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압박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비판적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공영방송의 이 오래된 역사, 구습을 좀 끊어내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예. 자꾸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자극하고
자기들이 흔들어 버리면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 종사자들의 뇌리 속에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의 그 몇 년간의 흑역사가 정말 그 단어 그대로 각인돼 있습니다. 각인. 거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문재인 정부 5년 때는 또 다른 반작용을 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늘 휘청거리는 게 공영방송의 익숙한 질서인 양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이걸 끊어내려면 지금 방송법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뭐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용마법이라고 해서 정치권 완전히 손 떼고 백인의 시민들이 대표하는 그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다가 민주당이 그거 안 하고 작년에 언론중재법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거 먼저 정리해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긴다고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 이 사단을 지금 만든 책임이 민주당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막판에 당론 발의할 때 법안 발의할 때 민주당 의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이 시민차별 법안을 죽어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특별 다수의 요소까지 담아서 우리가 절충안 비슷하게 만든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차별 법안으로 확 가버리면 좋은데 이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거대 양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진일보한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현실에서 가능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지점까지 가보자. 이 법안이라도 한번 해봐라. 제대로 논의나 해보고 통과시켜라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정리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좀 공중에 뜬 상태죠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방위 사태를 보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국민의힘한테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 자기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언론 시민사회 내에 아스팔트 우파 같은 사람들하고 다시 손잡으면 지금 속절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정권 지지율 더 곤두박질 치고 진짜 램덕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언론 때문이라고 혹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론 때문이라는 탓은 여야를 불문하고 다 했었죠. 제가 작년에 언론중재법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하고 토론하면 그 댓글에 저보고 국민의힘 끈아풀이라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 지금 그 언론 시민사회 내에도 아직도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언론노조는 사안에 따라서 언론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찬성 반대하는 거지 뭐 민주당이 뭐가 중요하고 국민의힘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하면. 물론 국민의힘이 역사적으로 그 언론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언론 장악의 DNA를 끊임없이 노출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움직임을 드러낼 때마다 언론노조가 강력히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자기들을 돌아봐야지 언론노조가 편향됐다고 거꾸로 손가락질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저는 이제 실질의 문제를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론 저도 미디어 비정규직의 이제 대표 직군인 방송작가 출신의 언론노조 방송작가 지부 부위원장 출신의 임경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행사장에서 몇 번 뵙고 그래가지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주장. 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제3자적으로 빠져 있는 방송 작가들이 봤을 때 실제로 한 5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현장에 뭐 이제 정규직 인력들, 방송사 정규직 인력들이 대거 소위 이제 물갈이가 되는 풍경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정치 권력이 손을 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를 이제 밖에서 보실 때도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수 노조들의 불만도 실제로 정권이 바뀌었더니 자기들이 이제 그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뭐 하차를 하게 됐다든지 이런 불만을 노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게 과연 이제 정치 권력이 손 떼면 완전히 알아서 이제 잘 균형을 맞춰서 굴러갈 수 있는 문제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알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뿌리를 좀 제거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나쁜 줄기가. 그거 5년마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원에는 정치적 독립이라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걸 제도를 바꿔서 일단 해결을 하고 그 제도가 오랫동안 착근되면서 벌어진 이 공영방송 내부 토양의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직 문화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근데 이거는 법을 바꿔서 정치가 일단 정치적 그늘이 일단 좀 걷어내지고 공영방송 내부에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저 라디오 방송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이슈 같은 것들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 공정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도 지금 있어요, 사실. 그 꼭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고찰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뭐 굳이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저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워낙 매체가 많아지고 정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도 높은 정보, 우리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가려야 할 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정보 유통의 경로는 공영 언론밖에 없어요. 공적 언론, 그렇죠. 신뢰받는 언론. 그럼 이제 신뢰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내부에 남아 있는 일단의 뭐 진영 논리 뭐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는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 자성이 필요하죠. 그런 작업들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질서 있고 차분하게 내부를 돌아볼 수 있으려면 밖에서 자꾸 흔들면 일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외부의 적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그렇죠. 안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삼지창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윤창현 위원장 모시고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번 인터뷰에 모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단 윤창현 위원장님은 좀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윤창현 위원장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네. 우리 또 헬마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준비해온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유튜브 뉴미디어의 이제 대표 매체인데 그 중에서도 특정 유튜버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제 기사와 보도로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권 씨 얘기입니다. 예. 네. 대통령실에 이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 이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미디어 관련 혹은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홍보 관련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채용과 검증 기준이 있는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혹시 뭐 좀 알아낸 거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뭐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싶은 의혹 포인트까지는 좀 짚어봤습니다. 뭔데요? 일단 미디어 홍보 분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캠프 주변에서부터 정체불명의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에 많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SNS 관련된 논란들의 배경에 있는 것들. 후보 시절에 이래서 개사가 사진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올렸냐 뭐 이런 귤건이 사진이라든지 그때 이런 그런 것들.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도대체 누가 올렸냐? 예. 그래서 기자들이 캠프에 질의를 하면 캠프 사람들도 모른다. 뭐 혹은 별도로 이제 그 운영하는 뭐 운영진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뭔가 캠프의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 누군가들이 있었다. 혹은 그 누군가들을 추천하고 사실상 채용한 누군가가 있었다. 쉽게 하면 어떤 캠프에서 관리가 안 되는 SNS. 그렇죠. 그러면 별도 라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일종의 비선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지금 그러면 그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도 같이 똑같이 제한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안모 씨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어떻게 채용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캠프에서부터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죠. 영상 편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제가 그 안정권 씨나 관련 유튜브들을 많이 이제 취재를 해봐서 알지만 그분이 편집자는 아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편집자 출신이 아니고 방송에 가끔 같이 출연을 하거나 내지는 그 회사의 뭐 다른 업무들, 뭐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라는 직위를 스스로 이제 부여하는 그런 이제 스텝
편집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편집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편집에 전문성이 있나? 라는 게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채용되는 과정 자체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저도 본방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안정권 씨 친누나를 설마 윤석열 대통령 선에서 그러니까 뭐 체크를 해서 채용을 했겠느냐. 네. 7급이고 한데 그건 아닐 것이다. 저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냐?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을 보니까 대통령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럼 누구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이제 맥락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너무 애들러 간다. 결국 이제 김건희 씨가 아닌가. 그 배경에 혹은 직접적으로 뭐 명령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그 백그라운드에는 결국 이제 김건희 씨의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었던 소위 김건희 녹취록의 맥락이 일단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소리 유튜버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와 관련된 이 사건인데, 네, 그랬죠. 그때도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도와달라라거나 혹은 솔직히 우리 캠프로 왔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자. 예, 그 대목 있었죠.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 뭐 명수 씨가 잘하면 우리가 1억도 줄 수 있지.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캠프에 조인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맥락들.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뭐 허세를 떠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맥락이 아니었나, 저는 첫 번째로 그걸 봤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이제 유튜버로서 더 유명해진 천공스승. 네. 이분도 사실은 유튜브와 관련된 인연들이 이제 그 당시 초기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를 이야기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만남도 갖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인사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캠프 주변을 어른거리거나 심지어 캠프에서 같이 일했다. 이런 맥락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특별 초대장 취임식에 초대를 할 때 이게 주황색 그 테두리로 돼 있는 대통령 특별 초대장을 안정권 씨가 받았던 그거를 이제 직접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랬던 안정권 씨는 지난 5월 10일 특별 초청장을 들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그런데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2달 넘게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나 안 씨는 대선 기간 친윤 유튜버인 출동 153으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생인 안정권 씨의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했는가 하면 사실상 동생과 극우 성향의 방송을 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기서 얘기한 MBC에서 취재한 그 출동 153 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경선을 치르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일정을 하나하나 이제 쫓아다니면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주로 하는 채널이었고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정을 따라다니는 그 유튜브 채널들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출동 153보다 뭐 구독자 수도 많고 영향력도 많은 뭐 편집 기술 같은 것들도 더 전문성이 이제 확인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의 이 채널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됐다는 것부터 뭐 여러 의혹을 낳을 수가 있는 지점이고, 왜 이 채널이 특별하게 선택이 됐는지, 이 채널의 운영자가 특별하게 선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 채널을 보다 보면 안정권이라는 인물과의 연결점을 채널에 게재된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잘라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윤석열 국방 포럼에 이제 그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입구에서 저희가 이제 이 복장으로 이제 있었어요. 우리는 딱 먼저 제일 우리는 있었더니 자 언니 뒤 돌아보세요. 하필이면 이 언니가 그나마 저는 가방에 가려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안정권 티를 입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잡아버리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고. 갑자기 우리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언니 안전모를 딱 보더니 저기 여기 왜 오셨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러니까 저 목소리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게 이제 그 안모 씨입니다. 누나 안모 씨. 누나. 그리고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캠프가 운영되고 있었던 시점에도 안정권이라는 인물이 캠프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정권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방안보포럼 저분들이 이제 취재하는 거를 막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저 안모 씨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검증, 그러니까 출동 153을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면 기초적인 검증은 당연히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는 거였을 테고 네. 첫 번째 영상을 보기만 했어도 저게 안정권이라는 사람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심지어 누나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활동을 같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도 채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에 따라서 이제 하면서 우리 헬마는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일단은 그러면 지금 그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안정권 씨의 누나와 김건희 여사가 그럼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냐 최소한 정황상으로라도 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건 없죠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하나는 고모가 이게 김건희 씨의 고모가 또 관련된 뭐 유튜브 인터뷰를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안정권 씨와 연결점을 찾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재가 돼야 명확해질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들은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황이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나 멀고 그다음에 흐릿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다만 공식 개통을 통해서 그 누나가 채용됐다고 보기에는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식 개통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채용이 됐다면 대통령실에 그런 식의 해명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 그러니까 개통이 아니라 또 다른 개통을 통해서 채용돼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이 누군가는 현재로서는 확인될 수 없다. 그 저는 이제 상당히 센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 뭐였냐면 저분들이 캠프 시절에 취재를 하려고 할 때도 안정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앞에서 막혔는데 그러니까 캠프 사람들도 안정권이라는 이름과 연결이 되면 좋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권을 전면에 내세운 유튜버를 이 영상들을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러면 공식 개통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공식 개통보다 힘이 센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 주장이십니까? 개통의 문제 제기를 무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채용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은 수리한다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 사람만 지금 정리가 되는 거고 문제는 계속 인사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높은 분들만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인사가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채용이 됐을까라고는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존재도 존재인데요. 프로답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안정권 씨와 상관없는 건데 나토 정상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니터 보고 있는 사진 네, 이런 게 제공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공식 개통이냐 비서냐 이런 걸 떠나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정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맞는 거냐 사실 이게 더 본질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약식 기자회견 일명 이제 도어 스태핑 관련해 가지고 도어 스태핑이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해 가지고 12일에 중단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이었던 13일에 잠깐
10m 거리를 두고 이제 거리두기 형식으로 이제 재개가 됐었는데 어제는 했나요, 오늘은? 어제 안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엊그제 밝히기로는 정식 재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정이 안정이 되고 확산세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공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단 상태. 그럼 앞으로 상당 기간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방역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다시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진단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어도 대유행의 정점으로 전망되는 8, 9월까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제 왜 중단을 했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재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만 지금 재개되는 셈이라서 그 이유가 특별하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좀 숙고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여기서 지금 그 말씀 잘했어요.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중단을 한 거라면 점검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칸막이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과 다 점검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뭐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엊그제 그 재개할 때도 물론 이제 거리가 있긴 하지만 로비에 들어오면 마스크 착용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마스크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오면 실내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 네, 그런 부분들도 뭐 기본적인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유독 기자들과의 거리두기만 이렇게 뭐 강하게 하느냐. 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뭐 잘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도어 스태핑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좋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좀 다시 돌아보고 정비를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약점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뭐가 약점이었는데? 일단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 분석과 취재들을 통해서 드러난 기존 도어 스태핑의 문제들. 1번, 답변 자료나 준비 자료를 참모들이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취재를 통해서 확인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해주는 것. 내가 한번 해주는 것. 왜냐하면 엊그제 기자들하고 다시 잠깐 거리두기 도어 스태핑을 할 때도 그럼 그냥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면 기자들이 이제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 질문했을 때 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본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고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로 인식하는 거. 이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이제 시혜로 본다는 시각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진 문제. 그러다 보니까 답변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 답변이 부정확해지거나 뭐 혹은 뭐 경제 문제, 민생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두루뭉술한 답변이 나온다든지 방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없거나 혹은 종종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문제.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답한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시혜적으로 대한다. 두 가지가 해결돼야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단을 보여주는 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동아일보의 이제 데이터 톡이라는 기사인데 네.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2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도어 스태핑의 어휘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단어들. 재밌네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글쎄였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왔대요? 글쎄 혹은 글쎄요. 이게 총 52회. 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적어도 2번 이상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휘의 느낌상으로 봐도 이건 뭔가 이제 말을 전환할 때 이제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내지 그러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 때 네. 이럴 때도 이제 글쎄 네. 그런가? 자, 그 뒤에 따라붙는 말들은 보통 이제 잘 모르겠지만 혹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잇는 게 우리 뭐 문제, 생각 이런 것들인데 제가 좀 주목했었던 거는 이 매체에서도 주목을 했지만
글쎄요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단어가 하여튼입니다. 예. 하여튼도 10회 언급이 됐는데 하여튼이나 글쎄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논리적인 그 문장 구성과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네. 글쎄 혹은 하여튼 그 뒤에 따라붙는 말들은 뭔가 앞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 어두에 이제 꺼내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여튼도 뭐 무엇이 어떻든이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갖춘 말과는 거리가 멀다. 글쎄와 하여튼의 공통점은 그 발언의 초점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어 스태핑이 곧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로 연결되는 맥락을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 즉흥적으로 답한다. 그리고 시혜적으로 대한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꼼꼼하고 명확하고 철저하지 못하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게 글쎄요와 하여튼이 아니냐. 글쎄.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네. 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뭐냐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쪽에서 이건 좀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좀 정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서 욕할 사람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데 거기에 코로나 이유를 대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논란을 빚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선의를 가지고 도어 스태핑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간의 운영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고 뭐를 그러면 취지를 살려가기엔 더 좋은 방책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세간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까지도 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실 직원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어 스태핑은 온전히 대통령의 원맨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스타일 구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방금 또 속보 들었는데 오늘은 또 출근길에 한 말씀 하셨다네요. 변양군 이제 경제 고문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네. 4차 산업혁명 철학 피력하신 분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공직 떠나신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잠정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다시 재개한 거 아니고 재정비를 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나와서 또 도어 스태핑을 해버리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즉흥성, 독단성, 근거 부족, 논리 부족 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도어 스태핑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다. 이거를 글쎄와 하여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대통령실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제 끝날 시간이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글쎄 뭐 저야 뭐 하느냐니까. 가장 좋은 거는 메시지의 가장 기본 요건은 선명한 거고 선명한 것은 어디 나오면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헷갈려 버리면 그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거 오죽했으면 지금 안동준 PD도 저희 지금 모니터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도어 스태핑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사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변양기원 그 고문 위촉 이유 밝힌 거 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도어 스태핑인지 아닌지, 네. 공식적 재개인지 아닌지, 예. 비공식적 재개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오늘 아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